네, 부천의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공주대학교 양병찬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부천의 미래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신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요즘에 교육계의 핫 이슈는 미래교육하고 마을교육 공동체죠. 미래교육 좀 막연한 말이지만 뭐 내일의 교육도 미래교육이니까요. 이때 우리 지금 현재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부터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교육계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스톱되어 있는 코로나19 사태, 이것이 아마 교육의 가장 큰 이슈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OECD의 교육 관련 책임자는 그동안 우리가 교육계획에 주저주저 했었는데 코로나19가 모든 레드테이프를 풀어버렸다. 이제 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국가죠. K방역, 또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새롭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인간은 충격에 의해서 학습했었습니다. 보통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걸 우리 학습이라고 생각하지만 태초의 인류들은 어떤 무서운 재해나 이런 걸 직면했을 때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식이 축적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웠을까요? 충격에서 배운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면 크게 배운 건 두 가지죠.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선진국이라고 선망했던 미국을 비롯한 서구, 그동안 이제 우린 거기를 갔었는데 교육도 서구 지향적인 또 서구를 선망으로 대상으로 삼고 달려간 모범생 한국이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바뀐 세상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대량 산업사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회 구조고 계속 팽창사회가 되는 것이었죠. 앞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수축되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대량 생산과 팽창사회에서는 교육은 당연히 경쟁적 교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축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배운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두 번째는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조가 있었죠. 4차 산업혁명 등등 AI 급속도로 빠르게 바뀐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공학 혹은 경제계 기반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직장이 몇만 개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혹은 뭐 직업을 7번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에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그래서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담당하는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비대면 사회가 바로 교육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냐, 변화의 준비가 돼 있냐, 이런 두려움과 강박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배움과 함께 춤출 수 없다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요.
저는 그거 굉장히 믿습니다. 아, 공포 마케팅을 계속하는 경제계, 또 재계, 그리고 공학계열 과는 다르게 우리는 좀 더 안정적으로 이 사회가 천천히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계에서도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보통은 에듀테크 해야 된다. 모든 거 다 이제 인터넷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식의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든지 다 인터넷 혹은 AI 이런 것이 다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에서 좀 다시 새로운 걸 좀 아니면 전통적인 것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오래된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할 거의 핵심은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잖아요. 이건 대단히 사실은 낯선 바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강풍과는 다르게 미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는 어쨌든 여러 형태로 근대 학교가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학교 쪽에서 마을과 함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 이게 되게 독특한 현상이고, 그동안 이제 학교는 늘 지역사회하고 분리되고 또 독자적인 그런 교육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과 함께라는 구호를 지역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기대감과 우려를 현장에서 같이 할 것 같아요. 뭐든지 마을교육 공동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맞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과장된 얘기죠. 마을교육 공동체는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없는 건 없는 거고. 또 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계시냐면 이건 또 하나의 사업이다. 뭐 방과후를 할지 아니면 교육복지 사업이라 할지 뭐 학부모 교육 사업이라 할지 이런 거에 또 하나의 사업이다. 그래서 부담스럽다. 하나의 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선의 문제고 관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모든 에너지를 학교 안으로 두고 있던 우리에게 뭔가 시선을 좀 지역사회로 좀 돌려보자. 또 그동안 주민들의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주민의 역량을 함께 학교에서 같이 가보자라는 그런 새로운 모색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사업으로, 정책으로 마을학교, 마을교육 공동체, 꿈의 학교 등등의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을교육 공동체가 그렇게 새로운 걸까요? 지금 뭐 장학관님들, 교장선생님들, 장학사님들, 선생님들에게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죠. 옛날에 사용하던 이름과는 좀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건 과거에는 향토학교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1956년도에 학교와 지역 연계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던 사업이 21세기판으로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름을 썼습니다. 지역사회 학교라는 말을 가장 오래 썼고 또 학교 사회교육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학교 개방이라는 말, 또 학교 평생교육, 또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 동안 했던 사업 중에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국에 코디네이터를 했었는데요. 31개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사를 한 명씩 배치하고 학교 3군데씩 해가지고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을 교육시켜서 그 학교의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자라는 이렇게 상호적 관계를 얘기했던 주민 평생 교육과 아동들의 방과 후 교육과 아니면 학교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3년 동안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에 아마 가장 근사하고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기도 하고 사업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학부모 지원 사업, 학부모 교육 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지금도 뭐 조직도 있고 사업비도 있죠. 근데 학부모가 진짜 교육의 대상일까요? 학부모는 교육 활동의 주체로서, 근데 또 학부모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여러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의 생각입니다. 학교 제4의 길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그 책에서 하그리비스와 셸리가, 아마 셸리가 얘기했을 거예요. 셸리는 오랫동안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학부모 운동 가지고는 안 된다. 전통적인 학부모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학부모라는 건 학교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혹은 순종적인 학부모 한 축, 또 한 축에는 뭐가 문제가 생기면 오는 학부모, 그래서 굉장히 학교가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만나는 민원성의 학부모입니다.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은 사실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소극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학교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학교와 관계할지, 학교를 도울지, 또 학교를 또 어떤 의미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의 문제를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이런 통로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이제 슐리가 얘기하는 이런 당사자성의 학부모보다는 그 학부모를 포함한 주민 전체와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자기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 우리 학교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지역 전체의 주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린 세금을 내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혹은 뭔가 이렇게 개입과 관여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보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 혼자만 가지고는 이제 온전한 교육이 어렵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거고요. 여러 가지 교육부의 정책도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사회 기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방과 후 학교, 교육복지사업, 자유학년제, 또 진로진학교육, 고교학점제 등등은 다 지역의 교육자원을 어떻게 학교가 도움을 받을까, 이제 이런 고민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MOU를 체결하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정점에 이제 혁신교육 지구 사업이 있는 것이죠. 이 혁신교육 지구 정책이 마을교육 공동체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경기도의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은 조금 뭐랄까요, 굴곡이 있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컨셉에 좀 사로잡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학교와 지역의 개방과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굉장히 다양한 유형과 패턴들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국도 1980년대 굉장히 어려운 보수정부의 어려움 속에서 지역마다 지역사회 교육, 즉 학교와 학교 바깥의 교육을 연결하는 그런 지역사회 교육 컨셉이 굉장히 확산되고 운동, 협동조합 구조로도 가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게 강조되고 있는, 즉 정부가 충분히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역할과 주민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맥락인데요. 그때 핵심은 다양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구도와 혹은 전략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 지역의 어린이들과 엄마 세대를 연결시켜 주는 것, 또 고령자들의 사회 참여로서 그분들의 지혜를 혹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전통적 지식들을 어떻게 후속 세대인 젊은이들이 뭐 여러 가지 형식, 여러 가지 경험적 방식으로 뭐 수업일 수도 있습니다. 방과 후 같은 수업, 아니면 뭐 생태 체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바둑을 둔다거나 뭐 이러면서 사실은 좋은 경험을 여러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방식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한 마을 교육 공동체는 굉장히 협소한 정책으로 머물러 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마을 교육 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라고 제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마을교육 공동체 혹은 마을 교육이라고 말하면 학교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십니다. 그러고 결국에는 이제 내용 들어가서 보면 수업을 보조하는 마을교사, 또 마을의 방과 후 교육을 하는 마을학교, 이런 것으로 협소하게 보고 있는데요. 좀 더 넓게 마을 기반의 교육을 만들어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했던 정책연구, 서영선 장학사를 비롯해서 김영년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했던 그 마을 기반 교육, 즉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교육, 이거 완전히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즉 마을이 교육과정의 소재가 돼야 되고, 혹은 마을에 있는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마을이라는 것 자체가 학교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 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이 마을에서 주민으로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이고요.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주체에 대한, 즉 마을에 의한 교육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통적으로는 학교에 의한 교육이잖아요. 교사에 의한 교육입니다. 근데 함께 한 축으로 저는 이렇게 그 마차에 두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과 마을 교육이 좀 연동되면서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 외발 자전거를 지금 타고 있는 거죠. 모든 교육은 다 학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식. 근데 과거의 마을은 사실은 학교의 교육을 완전히 의존하는, 그리고 학교를 우리 학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원을 학교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공감대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학교 바깥에 굉장히 많은 교육 자원들이 뭐 건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당시 학교를 처음 이제 세울 때처럼 고등교육을 받은 거의 유일한 집단, 교사 집단과 다르게 주민들은 학력이 되게 낮았지만, 현재는 지금 고학력자 혹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사실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견합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주체의 측면이 되게 강조돼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을에 대한 교육적 의사결정. 학교는 마을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마을 안에 있는 중요한 교육기관이죠. 그 교육기관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만 하는 것, 이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완전히 분리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이것도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학구라는 개념으로 의사결정을 주민과 학교와 학교들과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같이 우리 지역의 교육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결정 구조와 계획의 참여가 주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전통적으로는 학교하고 지역을 분리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미래의 학교는 그럴까요? 양자 협력적 관계를 더 촘촘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지금 마을 교육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개념적으로 마을교육 공동체 개념은 되게 중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마을교육 공동체 그럼 친근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요. 마을도 친근한 개념, 공동체도 친근한 개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육을 넣고서 뭔가 해보자라고 하면 대체로 동의합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커뮤니케이션 미스매칭이 생기게 돼요. 그것은 제가 이제 세종시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과 정책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발견한 제 직관적인 개념인데요. 보통은 정책과 사업으로 요즘은 마을교육 공동체를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 지원 쪽에서도 또 마을교육, 즉 지역사회교육 쪽에서도 이런 개념 컨셉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겠고요. 또 하나는 어떤 가치 개념으로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 같은 걸로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를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딱 적당한 개념이죠. 가치 개념 혹은 패러다임 개념. 앞으로 이렇게 학교 중심으로 우리가 근대 사회가 교육을 해석하고 아니면 의존하고 있었던 그런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라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건 이제 우산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개념도 플러스되고, 근데 마지막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이 주체입니다. 주체. 즉 다양한 주체들이 학교와 아동 청소년과의 관계를 계속 가져가면서 예를 들면 뭐 교육 기부를 한다 할지, 학습 동아리, 뭐 평생교육에서 학습 동아리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뭐 또 뭐 교육 공동육아랄지 자원봉사랄지 협동조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밑에 기반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지금은 이 밑에 기반이 너무 성그니까 학교가 굉장히 힘듭니다. 학교가 파트너 찾는 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돈으로 구매하는 구조를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이건 이제 건강한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볼 수 없고, 굉장히 다양하고 또 다채로운, 그래서 학교에 상대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학교를 이렇게 지탱하는 개념으로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 개념이 사업 정책 개념, 그리고 가치 패러다임 개념, 그리고 주체, 실천의 부분, 이렇게 중층적으로 인식하고 이것이 서로 이렇게 잘 결합되는 구조. 그래서 저는 이거 만들어가는 마을교육 공동체 개념이 아닌가, 마을교육 공동체 실천 정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개념적으로 그렇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구조와 또 실천 행위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 협동이 필요한 것인데요. 우선은 지역 주민이 지역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학교가 좀 인정하고, 그리고 부탁하고, 그리고 그것을 흔쾌히 하겠다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는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학교의 문제로 수렴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교육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역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적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늘 학교에서 다 책임져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그런 식으로는 사실은 좋은 교육이 가능하지 않죠. 좋은 교육은 학교에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가 굉장히 코어적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게 지역적 합의, 저는 이걸 커뮤니티 컨센서스라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이 함께 교사들과 그리고 학부모들과 또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우리는 이런 게 좋은 교육이에요 라고 구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역의 교육은 이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학생들이 발신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학교가 함께 발신하고 학부모들이 얘기하면서 토론하면서 시가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재정의 흐름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하는 구조, 이런 것이 이제 좋은 교육에 대한 이제 실천적 협동입니다. 그거의 의사결정 구조가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교육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교사라고 보통 말합니다. 근데 교사의 혁신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의 풀뿌리 주체 형성이 핵심이고요. 이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많은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한계에서도 드러납니다. 마을 학교, 마을 강사 사업 같은 것들을 하면 결국엔 학교로 다 예산이 들어오고 학교가 회계 처리, 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모순입니다. 학교로 지역에 있는 교육 자원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인식하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학교 바깥에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예산과 혹은 그들이 활동가들의 구조를 만들면서 학교하고 대등하게 관계를 가져가야지, 그래야지 학교도 힘들지 않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밖에 믿을 수 없으니까 학교에 예산을 주어요. 마을교육 하라고. 근데 마을교육은 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본다면 예산을 우리가 안에서 쓰고 그래서 우리가 자승자박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스쿨 서비스와 지역사회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가 양방향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엔 이게 이제 지역의 교육 자원을 동원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지역의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1970년대에 얘기했던 일리치의 학습망입니다. 러닝 웹이라는 구조에서 관료적 학교가 독점하고 있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재원 혹은 교육 자격, 교사만 가르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근대적 구조를 극복해야 된다. 이제 학교는 여러 교육적 공간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미래교육은 결국에는 학교 밖의 교육과 학교 안의 교육의 밸런스 그리고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학교는 좀 더 수렴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는 보다 확산적인 경험을 학생들에게 더 많이 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서로 종축과 횡축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저는 지역사회 교육 혹은 마을교육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관계 구조로 바꿔가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주체들이 학교를 돕겠다 혹은 학교에 뭐 해당 문제들에 개입하겠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은 상황, 이런 것들에 지역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가 없이는 학교는 다문화 교실 하나를 운영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그 손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의 활동들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창조해 가면 학교는 그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주고, 또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의 것을 주면서 서로 이렇게 관계가 연결되고 만나지는 이런 제가 이걸 관계구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례 하나만 들게요. 서천에 비인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이제 나머지 공부를 학교에서 남아서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역에. 그 비인면에 그 학교에 방과 후 끝나고 나면 학교 앞에 차가 2대가 옵니다. 보통은 이제 학원차가 오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의용소방대에 차가 2대가 와서 일주일에 계속 그 의용소방대 주민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죠. 이분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예, 저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역의 아이들을 내가 후배로서 혹은 지역의 아들로서 딸로서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키우는 그런 구조가 학교하고 같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관계 구조의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관계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을교육 공동체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협동의 구조, 협동의 활동들이 모여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관계 구조 연결할 때 다양한 실천들이 이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국내 사례나 국외 사례들을 파워포인트에 좀 넣었었는데요. 그거는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진로 교육을 지역 교반으로 한달지, 아니면 다양한 주제들을 참여할지, 또 마을 교육 과정을 지역 사람들과 교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지역의 교육에 대한 방향을 함께 의사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순천의 예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순천은 정담회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와서 마을의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요. 뭐 시민, 또 학생, 학부모, 또 교사, 시의원, 교육행정직, 또 일반 시청의 직원, 누구나 상관없다. 그건 다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지역의 교육 현안을, 또 혁신교육의 문제들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달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만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순천시청이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 교육지원청하고 또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합리적인 방안 같은 것들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간 날은 원어민 영어교사를 계속 존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있냐라는 것을 이제 시청의 평생교육과장이 발제를 하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영어교사 선생님 중에서 회원이 효과가 없다. 아이들은 영어 실력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수업에서 밀도 있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 결국에는 젊은 한국의 학생 청년들을 좀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맞는 그 맞춤형 교육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제안,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사업을
좀 소멸하는 걸로 좀 방향이 잡혔습니다. 정담회가 진행되고 그 다음날 바로 일종의 행정협의를 하게 됩니다. 정담회는 의사결정권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행정에서 받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날은 그 논의됐던 사항의 행정적 그 실천 구조 같은 것들을 짜는 것이죠. 그래갖고 관련 부서에도 보내고 또 결정할 것들 결정해서 교육장님이나 시장님에게 보고 드리고 의사결정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즉 한 지역의 교육적 논의를 그게 시 레벨도 그렇고요, 동 레벨에서도 의사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합니다. 논의 단위가 필요하고 그런 그 가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것, 이게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논의하시게 될 핵심적인 마을교육 공동체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학교에 모든 걸 맡기던 그런 시대, 또 교육 행정에게 모든 걸 맡기던 시대에서 이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관여하고 개입하고 후원하고 그런 새로운 교육자치의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 이게 아마 여러분들 그 토론회, 논의의 주제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은 그 지혜를 함께 모으는 그런 집담회가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부천시가 마을교육 공동체로 좋은 교육을 함께 지역 주민과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힘있는 교육 자치지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